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한때 유행했던 노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마술 주문의 뜻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라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각각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만 소망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입 밖으로 무엇을 갖고 싶다, 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이루어질 가능성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뜻대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요. 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을 찾는 정부의 발걸음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에요,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 모임을 가졌는데요. 올 3월까지 이 연구와 검토를 해서 상반기 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하반기에 법 개정이 된다면요, 연내 인터넷 전문은행 1호를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기대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입니다. 지난 5일 신년회에서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시장에 가볍고 빠른 플레이어를 진입시켜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처럼 정부가 인터넷 은행에 거는 기대가 커 보입니다. 혁신의 타겟이 된 은행은요, 이 전형적인 과점 체제입니다. 국내 은행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 조정과 통폐합, 신한과 하나은행의 부상,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체제 도입 등 몇 차례 격변을 겪었는데요. 그 이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4대 은행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는 과점 체제가 굳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 은행의 총 자산 1,398조 4,783억 원 중 4대 은행의 비중이 78.5%에 달하는데요. 한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는 이를 두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연간 1, 2조 원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대형 은행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비용 구조 개선이나 해외 진출의 공들일 유인이 생기지 않던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번에 꾸려진 이 정부 TF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할 문제는요, 이른바 은산 분리입니다. 이를 풀 것인지, 푼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풀어줄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은행법상 이 국내에서 산업자본 등 비금융 주력자는 시중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10%까지 가질 수 있지만요, 4%를 넘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핀테크를 통해 새로운 금융의 주역으로 주목받는 정보기술 기업의 은행권 진입도 원천적으로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험과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 역시요, 이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곳이 많아 은행 진출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를 손대지 않으면 기존 은행들이 세운 자회사들이 이 인터넷 전문 은행 시장까지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요, 은행법상 소유 제한의 예외를 두거나 이 별도로 인터넷 전문 은행법 같은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요, 이 제조업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금융위는요, 규제를 풀더라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같은 대기업에는 제한을 두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은행과 카카오은행은 가능하지만 삼성은행, 현대차은행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 범위와 대출 한도를 제한해서 이른바 사금고화 논란을 피해가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과 IT 업체들도요,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인터넷 업체 등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올해 초 금융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요, 각 은행의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시스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비대면 채널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게 인터넷 전문 은행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된다면요, 은행의 자회사 형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은행의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시스템은 인터넷 전문 은행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도 있습니다. 우리은행은요, 지난해 12월 선보인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시스템 우리톡 상담을 통해서요, 한 달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약 14,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15일 서비스를 시작해 연말까지 8,80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다고도 하네요. 또한 IBK 기업은행은요,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 오픈한 포스트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서요, 보다 개선된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특히 포스트 차세대 시스템 내 구축된 비즈허브 시스템은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관심사 등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고 합니다. NH농협은행도요, 올 4월 말까지 비대면 상담 및 상품 판매에 대한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는 한편에요, 비대면 채널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 단계로 스마트 금융센터를 구축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건데요. 이 4월이면 보다 원활한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터넷 은행 초일기를 대비해서 각 은행들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요, 주로 거래 중심이었던 기존의 상담 체계가 앞으로 상품 판매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 은행이 설립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사회적 합의가 큰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 방안을 내놓았지만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난관을 뚫고 진입 규제가 풀려도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남죠. 국내 소매금융은요, 미국처럼 큰 시장도 중국처럼 성장하는 시장도 아닙니다. 게다가 기존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이 높고 네트워크도 강력한데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 좁다는 얘기인 거죠. 자칫하면 신규 진입자가 은행이 아니라 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이와 함께 소액 대출 경쟁을 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우려할 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요,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움직임이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금융권의 흐름 역시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탄소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즉 자동차 탄소세 제도를 놓고 논란이 참 많은데요.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도입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동차에 탄소세를 매기려고 하는 걸까요?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와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섞여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주고요,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는 부담금을 매기기로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같은 친환경차는요, 탄소 배출량이 적어 보조금을 받는 반면에 중대형차는 탄소 배출량이 많아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중대형차를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탄소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추진됐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5년 세계 각 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된 다음에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줄곧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마침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간판 정책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30% 줄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요. 각 정부 부처별로 감축 할당량이 떨어졌습니다. 목표치를 할당받은 환경부가 이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바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160만 톤을 줄일 수 있다고 봤는데요. 결국 2년여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12년 8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의 골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13년 7월로 못 박았었죠. 그런데 막상 환경부의 세부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자 국내의 자동차 업계가 반발을 했습니다. 국산차를 사면 부담금을 물리고 수입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국산차 역차별 제도라는 논리였는데요. 환경부는 이 자동차 평균 탄소 배출량인 킬로미터당 126g을 기준으로 이보다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탄소 배출이 많은 차를 사면 최대 700만 원의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요. 국내의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를 비롯한 국내의 중대형차는 대부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독일과 일본의 수입 중대형차, BMW, 벤츠, 렉서스 중 상당 모델은요. 부담금 면제 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산 중형차 값은 비싸지고 수입차 값은 싸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요. 독일과 일본은 국가정책으로 일찍부터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서 중대형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환경부는요, 국내 자동차 업계에 기술 개발 시간을 준다는 의미로 시행 시기를 원래보다 1년 6개월 뒤인 2015년 1월로 늦췄습니다. 그러면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시행돼도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고 이 자동차 업계를 설득했는데요. 이 말은 중대형차를 사려는 이들이 비싼 수입차가 아닌 국내 소형차로 갈아타려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2008년 전 세계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프랑스에서도 소형차 갈아타기 효과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유에 따르면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차 비중은요, 제도 시행 전인 2007년 31.9%에서 3년 만인 2010년 41.2%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가요, 2012년은 33.6%로 다시 8%포인트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짝 효과가 있었을 뿐 시간이 지나자 소비자들은 보조금과 부담금에 크게 상관하지 않고 원래 패턴대로 차를 산 것입니다. 작년에는요, 이 자동차 산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업계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부 부처 사이에 이견이 생긴 거죠. 결국 이 협력금제 도입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기재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실효성을 연구하도록 한 건데요. 제도 시행으로 생기는 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국산차가 입을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중간 결과 보고서에서는요, 각 기관별로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환경부 산하의 연구 보고서에서는요, 예정대로 올해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다는 거죠. 다만 한 발 물러서서 첫 해에 한해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을 줄이고 금액을 낮춘 뒤에요, 둘째 해부터는 점차 올리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시행 첫 해인 올해 소나타는 부담금 대상에서 면제 대상으로 바뀌고 에쿠스 부담금은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반면 기재부와 이 산업부 산하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요, 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적고 국산자 피해는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거죠. 우선 2020년까지 감축 가능한 이산화탄소는 55만 톤으로 환경부 전망치인 160만 톤의 3분의 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산 중대형차 판매량은 연간 최대 3만 대가 줄어들 것으로 봤습니다. 각각의 이해가 얽혀있는 이 탄소세,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정부는요, 이 세계 기관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세계 부처가 모여 입장을 조율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환경 논리와 경제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번 사안이 과연 올해 안에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재미를 추구하는 제약업계의 광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고 어렵기만 했던 제약회사의 약광고들이요, 최근에 점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제약회사 광고는요, 다소 보수적이고 딱딱한 느낌의 광고 컨셉이 주류였지만요, 최근에는 개그와 유머를 소재로 한 컨셉의 광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약의 효능을 보다 알기 쉽도록 재밌는 발상으로 소통하려는 제약 광고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중장년층의 구매 빈도가 높았던 비타민과 숙취 해소 제품들의 구매층이 2030으로 확장되면서 이 젊은 세대의 이목을 끌기 위함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밌는 컨셉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약품들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끼남 컨셉으로 20대 여성을 공략한 광고, 태극제약의 벤트플라겔입니다. 이달 초부터 극장 광고를 시작한 이 태극제약의 벤트플라겔은요, 한창 개그 콘서트에서 기리 크라운으로 인기몰이 중인 개그맨 김기리를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김기리는 여자 모델의 팔과 다리 등에 든 멍에 약을 발라주는 느끼한 오빠로 등장해서요, 익살스럽게 제품의 특징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김기리는 풀라고, 멍풀라고라는 반복적인 노랫말을 통해 이 제품 이름과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태극제약 관계자는 인기 개그맨 김기리를 모델로 기용해 멍풀라고 노래의 유머 컨셉을 더 잘 살릴 것 같다면서 이번 벤트플라겔 광고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 사람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거꾸로 매달린 여자 만화 일러스트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한독의 숙취해소제 레디큐입니다. 한독은요, 이 지하철 내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여자를 내세워서 숙취해소제 레디큐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독의 레디큐 광고는 거꾸로 흔들어라 라는 컨셉과 거꾸로 흔들어서 마셔야 좋은 제품의 특징이 잘 매치되어서요, 재치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쓰인 만화 일러스트는 더 큰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망고가 들어간 레디큐를 마신 남성을 과장되게 드러나는 캐릭터의 표정과 배경이 신선한 이미지여서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합니다. 한독 측에서는요, 전편에서 페이크 다큐 광고로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웹툰의 인기를 반영해 일러스트 형식으로 꾸며봤다는데요. 망고 주스 맛의 레디큐 드링크로 숙취해소도 맛있게라는 컨셉이 재밌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현실감 있는 표정 속에 코믹함을 불어넣어주는 다케다 제약의 나잘 스프레이입니다. 다케다 제약의 나잘 스프레이는요, 현실적으로 코믹한 표정의 광고로 웃음을 선사하는데요. 코감기로 고생하던 여성이 막힌 코에 들어간 손을 빼보려 하지만 손가락이 늘어날 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코가 꽉 막힌 느낌을 코를 틀어막는 손가락으로 유머러스하게 표현했고요. 이런 상황이 주는 답답함과 뻥 뚫렸으면 하는 바람 등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나 공감과 웃음을 유발합니다.
이에 앞서서요, 이 동화약품의 가스활명수는요, 소화되지 않은 삼각김밥과 햄버거를 코믹하게 없애버리는 광고로 메시지를 아주 잘 소구하기도 했었고요. GSK의 코막힘 완화제 오트리비는 코와 입 역할을 박명수와 정준하 목소리를 캐스팅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종근당의 펜잘은요, JYJ의 오글오글한 멘트와 눈빛으로 B급 광고로 등극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제약 광고의 재밌는 요소는요, 이미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추세로 변했고요. 이제는 그 흐름이 자리 잡아 제약 광고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문 의약품에 집중하던 제약업계가 이제 일반 의약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요, 제약 광고도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트렌드 계속 이어가면서요, 약이 필요한 많은 소비자에게 웃음을 주길 기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화약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주 중에 오늘 알아볼 종목 동화약품인데요. 한때 아픔은 있었지만 이제 다시 펀더멘탈 등의 흐름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말에요, 50억 원이 넘는 제약세 최대 리베이트를 155명의 의사들에게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바가 있는데요. 2008년 12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후 단일 사건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에 동화약품은 어려움을 털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새해를 맞아 직원들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 동화약품 요즘 이슈로는요, 잇몸 치료제 이치가 출시 4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 출시된 이치는요, 연평균 3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일반 의약품 블록버스터 제품에 올랐습니다. 성공의 요인으로는요, 잇몸 질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확대와 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 그리고 1일 2회 양치로 사용의 편리함과 높은 복약 순응도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광고 캠페인도 기존 광고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브랜드 호감도와 매출 상승의 견인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치는 풍부한 거품과 상쾌한 맛, 향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에 포함된 카모밀레, 라타니아, 모리아게 3가지 천연 생약 성분이 붓고 피나는 잇몸에 직접 작용해서 약효 발현이 신속한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혈과 진통, 붓기를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항균과 수렴 작용으로 치은염 증상을 개선하고 치주염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동화약품의 블록버스터 약품 이치로 이 동화약품이 한때 아픔을 겪은 것을 극복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올해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동화약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산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삶, 주도하기는커녕 따라가기도 바쁜 게 사실인데요. 일상의 속도에 치여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조목조목 짚은 책이 나왔습니다. 소설가 김영하의 산문집 보다입니다. 오늘은 특히 이 시간과 돈에 관한 작가의 통찰력이 보이는 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떤 글인지 먼저 이 본문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어른이 되었다. 이제는 시간이 귀하다. 사방에서 볼 것이 쏟아진다.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맹렬히 내 시간을 노리는 것 투성이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는 실시간으로 방송된 프로그램뿐 아니라 상영관에서 보지 못한 영화, 화제가 된 지난 주말의 예능 프로그램까지 다 볼 수 있다. 부자에게든 빈자에게든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다만 그 가격이 다르다. 부자의 시간은 비싸고 빈자의 시간은 싸다. 소득을 시간으로 나누면 재벌 그룹 총수가 1시간에 버는 돈이 평범한 샐러리맨 김대리가 1년간 버는 연봉보다 많을 것이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을 헌납하면서 돈까지 낸다. 비싼 스마트폰 값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부자들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시간과 돈을 거둬들인다. 애플과 삼성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시간은 만인에게 똑같이 왔다 가긴 하는데요. 하지만 작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시간은 동등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 시간의 값어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요, 마르셀 에메의 생존 시간 카드라는 단편 소설을 언급하는데요. 이 소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돈을 받고 판다는 상상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자는 시간을 이용해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시간까지 팔며 더 곤궁하게 살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스마트폰과 서비스 이용료, 어찌 보면 자신이 자발적으로 여가를 즐기며 정보를 얻으려고 사용한 시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이겠지만요. 이 김영하 작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시간을 쓰도록 만들어 놓음으로써 부자들은 더 돈을 번다는 사실을 콕 짚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든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지만요. 이런 거대한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쓰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런 틀에 얽매이지 않고요. 어떻게 더 보람있게 시간을 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주말을 지내고 맞은 월요일은요, 유독 시간도 잘 안 가고 더 나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커피나 음료수 한 잔씩 마시면서 더 기운 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